안녕하세요. 머니맨 어이제입니다. 건설사들의 9월 주택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주택경기 실사지수가 79.8로 집계돼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이하는 9월에 주택 전망이 이처럼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상반기의 그 추세는 완전히 꺾인 걸까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머니맨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맨 수요일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머니맨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 시간,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한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부동산 투자의 설계, 그리고 하반기에 과연 전망은 어떠할지, 그리고 내가 보는 자세한 어떤 매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궁금증 모두 다 머니맨에 문의 주시면요. 오늘 이 시간에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머니맨 지금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머니맨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랜드 개발의 정영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뭔가 회장님 포스가 약간 나시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한 네. 시간 또 이렇게 머니맨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주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9월은 이사철이라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럼 계절적으로 이제 이사철도 있고요. 이제 음. 추석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지금 그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금융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만 잘만 대책을 세워주신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는 화랑을 이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그리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 잡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 2구역 뉴타운 사업 지구의 조합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됐든 뉴스테이 사업이 됐든 간에 일단 빨리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 뉴타운 조합이 설립됐고 건설사가 선정돼서 뉴스테이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게시판에 증권통으로 오릭스 퓨어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상반기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일산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께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을 것 같아요. 뉴스테이가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일단은 이 지역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산 2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네, 일산 그러니까 신도시 1기 네. 신도시인데요. 가장 처음에. 일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경의선 절천을 그 중간에 두고 네. 한쪽은 일산 신도시, 예. 그다음에 일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뉴스테이가 진행되는 뉴스타운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그 일산역에서 불과 한 250m 지점에 뉴타운으로 해갖고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역세권이면서 교통이 네.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뭐 교통 자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가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뉴타운으로 해갖고 진행하고 있다가요. 지금 이제 2007년서부터 네. 지금 그 뉴타운 조성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2012년 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예.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산 이 재정비 촉진 구역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이 설립이 됐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지하 6층에 지상 49층 그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은 3,549세대. 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오. 임대까지 포함해서 네. 3,54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대지 면적이 3만 5천 평 약, 그 다음에 연면적이 16만 6천 평 정도 되는 대규모 그런 뉴타운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네. 시공사 선정이 지금 난항을 겪고 그러다가 1구역과 3구역은 이제 뉴타운에서 이제 해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구역만 존치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합원 총회에서 2016년 올 2월에 연계형, 그러니까 뉴스테이로 가는 연계형 정비 사업을 도입하기로 해서 네. 시공사 선정이 들어갔고요. 따라서 시공사 선정을 해서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을 정비 사업을 가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이번 2016년 하반기 8월 29일 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헐, 갖고 네. 정비사업 34개 구역 중에서 7개 구역만 선정이 됐는데 이 구역은 이번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예. 향후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결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이 났는데요. 2016년 2월, 그러니까 올해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기대감이 그만큼 컸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기대할 만큼 우리가 좋은 모델이라고 봐야 될지 뉴스테이 연계형이 도대체 뭔가요? 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이라는 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정비구역으로 해갖고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일몰제로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걸 갖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있는데 네. 일반 분양분을 분양을 통하지 않고 이걸 임대사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뉴스테이 하겠다는 그 지정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네.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 지원도 해주면서 PF 자금으로 해갖고 토지비하고 공사비에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통하지 않고 8년간 임대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그러니까 그 전세를 갖다 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스테이 연계형 그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그냥 뭐 재건축, 재개발 그 기존 정비 사업보다도 조금 더 우리는 안정적인 분양 시장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단은 8월에 나온 결과가 국토부에서 심사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고민이에요. 보니까 뭐 임대사업성, 교통여건 여기서 점수가 상당히 낮았다고 하거든요. 뭐 다시 시도를 해도 좋은 결론이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 일정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조합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해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뉴타운으로 해갖고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조합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따라서 네. 조합에서 다시 뉴타운 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6개월 후에 2017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지정을 하는데요. 네. 그때 다시 선정을 들어가느냐 따라서 두 군데,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뉴스테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갖다 받아야 되고요. 또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주하고 철거가 들어가고 2017년 만약에 9월 달에 계획입니다. 네.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규모가 뭐 3,6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년 6개월 정도에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 3월에서 한 6월 정도에 준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연말쯤에 다시 한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투표를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정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가 2016년 하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뉴타운으로 갈 것인지 뉴스테이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공사가
2016년 12월까지 갈 거고요. 올해 말까지. 네, 그래서 따라서 그거를 진행을 하느냐, 음. 아니면 다시 뉴타운으로 가느냐는 연말에.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겠죠. 아,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의결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합원으로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에 있어서는 정비사업 일단 심사가 탈락이 됐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뉴타운으로 진행이 될지,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다시 시도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의 궁금증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꿈꾸던 그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흐름들을 잘 짚고 전망을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전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굉장히 좀 젊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목소리만 궁금하세요? 젊어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아, 그 동대문구 네, 회기동에 있는 그 MJ 캠퍼스와 네, 거기에 그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소형 아파트가 한 110세대? 그 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투자금이 네. 5,500만 원에 한 채, 뭐 1억 1천만 원에 두 채? 이렇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네. 그리고 뭐 투자 전망 좀 알고 싶어요.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일단 들어보니까 솔깃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수익률은 어떠한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김포요. 김포요? 네. 아, 그러시군요. 여기 좀 멀리 보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시청자님은 대표님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포에서 이 회기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곳 동대문구 회기동의 입지 여건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지금 동대문구 회기동 하면은 거기 이제 대학가 주변입니다. 경희대. 경희대, 그다음에 시립대, 시립대. 그다음에 외대, 아, 그다음에 네. 카이스트, 서울 뭐 저기 본직이 서울. 대학원 네네. 있고, 키스트도 있고, 그 주변에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과 예. 그 1호선 회기역이 네. 환승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환승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직선거리를 갖고 한 370m. 네. 따라서 역세권이고 그 대학가 주변이기 때문에요. 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도심형 생활주택으로서 1.5룸입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관련 그런 이제 유입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대학가에 좀 많은 매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익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이 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양 금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실투자금 5,500만 원에 한 채 매입, 그리고 1억 1천만 원에 두 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도 조금 말씀하려면 헷갈려요.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금리, 네. 시중 예금금리가 지금 1.5%에서 1.6%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갖다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은 12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예.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게 LH공사라든지 그런 데서도 5%입니다. 실투자 금액 대비요. 따라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공실들이 많이 생기고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한 6%대면은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갖다 좀 돌려갖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역세권이면서 대학가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 몇 네.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신촌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아. 뭐 회화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기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5,500만 원 투자해갖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한 채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두 차를 매입한 가능하냐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분양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분양 금액의 70%를 갖다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는 한 2.4% 정도 해서요. 예. 그러면 취등록세도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오. 1가구 2주택에 해당도 안 되고요. 따라서 분양 금액에서 대출 금액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그 주변 시세가 보증금이 보통 한 2천만 원에 월세가 뭐 한 80만 원이다 됐을 때 그러면은 분양 금액에서 네. 대출 금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공제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5,500이 됩니다. 따라서 두 채,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에 두 채를 매입할 수 있고요. 따라서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이자 한 35만 원을 공제하고 네. 그러면은 한 65만 원 만약에 월세를 적게 잡았을 때 80만 원 월세를 잡았을 때에도 매달 나가는 그러니까 대출이자 35만 원을 공제하고도 한 45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두 채를 매입했을 때 아까 은행에다가 예금금리를 놓았을 때 한 1.5%지만은 네. 그러면 한 12만 5천 원. 근데 이거는 한 100만 46만 원 정도가 나올 원이니까?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렇게 수익이 좋은 그러니까 공실이 없고 그다음에 네. 수요가 많은 그러한 데는 찾아보시면은 흙 속의 진주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수익률도 살펴주셨고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이렇게 적게 한 채, 두 채 매입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활용하고 여기에 또 임대받을 금액을 고려했을 때 공제받을 금액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내거나 한 채, 두 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실투자금이 이렇게 적어지려면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가라서 아마도 수요가 좀 공실률이 적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짚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념 자체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1호선 회기역 네. 환승역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객하고 찾아오는 곳이고요. 또한 그 주변이 그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네.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동부가선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대나 경희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교육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은 경희대, 시립대, 외대, 그다음에 고려대, 다 키스트, 가깝죠. 카이스트, 그 주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중국에서 한 3천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지금 회기동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게 보시면은 그 수요가 꾸준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보면은 경희대 한방병원이 있고요. 네, 거기 병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카톨릭 저기 성모병원도 네, 있고요. 네. 또한 서울 성심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삼육 의료원이 있고요. 또한 그 주변에는 재래시장이 또 많이 있어요. 경동시장, 그다음에 한약상가, 그다음에 수산시장, 청가시장 그런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유통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예.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유통 종사자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그것 말고도 거기에는 동대문 세무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뭐 119 안전센터 이런 공공시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 관련돼 있는 교육 관련된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중국 유학생들이 한 3만 명, 3천 명 정도 되고 네. 또한 이렇게 시장 종사자, 유통 종사자, 관공서 종사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임대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 제로에 가까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에도 정말 많은 뭐 유통 얘기하셨지만 그쪽 관련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근처라서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있어요? 네,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문동, 네. 이문동이 내년에 거기 전부 뉴타운 재개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장이동 바로 뭐 가까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지금 들어갔고요. 또한 전농동 다핍리가 뉴타운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한 청량리 이쪽에 다 재개발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네. 움직여야 됩니다. 아. 또한 거기 대학 관련된 학생들이나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대규모 16층짜리 예. 그런 이제 도시형 생활택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발됐을 때는 다 아파트로 개발되지 이렇게 아. 상업설, 주상복합으로 해갖고 대규모로 질 수 있는 거는 드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이점이 있는 매물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시 연결을 좀 해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은행보다 또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 좋은 수익률을 좀 영위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으로 보셔서요. 여기에서의 투자 가치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려요. 다행입니다.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연결 통해서 또 회기동 쪽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투자 가치 판단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가 4876님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64-38, 39번지 일대에 300평 부지의 빌라 사업을 하려고 해요. 토지비는 평당 260만 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3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입니다. 기반시설이 설치 완료돼서 도로, 상수도, 전기, 배수로, 가스까지 완료된 부지예요. 위치로 봐서 이곳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네, 야당동입니다. 파주. 사실 파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운정호수공원 쪽인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일대 빌라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 지역 입지여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그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네. 운정역하고 야당역. 그러니까 그 인근입니다. 네. 따라서 그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네. 접근성이 양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가격이 아까 이제 26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빌라 사업 부지가 그쪽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300에서 3.3등급부터 300에서 네. 350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네. 260만 원 정도의 빌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 면에서 적정하게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파주 인구가 지금 42만에서 43만을 간다고 하는데 교화 운정 신도시가 지금 20만입니다. 아, 네.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중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배수로, 상수도, 전기가 네. 기반시설이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네네네. 만약에 개발할 때, 빌라 개발할 때 거기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치 비용에 있어서도 이미 좀 세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점이다. 근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요, 여기가 옆에가 또 골프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 골프장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 네. 네, 거기 이제 큰 뭐 퍼블릭 골프장,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18홀 정도 그런 그게 골프장도 공기가 있고요. 좋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네. 그 일산 신도시나 운정 신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지 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그러면요, 설치 비용도 적게 들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빌라를 지을 때 어떤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검토인데요. 네. 분양이 된 데는 전제하에 네. 사업 검토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사업 검토도 중요하고 분양성도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그 땅을 매입했을 때 토지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비에다가 취등록세가 들어가고 세금? 거기다 따라서 수수료, 중개수수료라든지 업무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또한 이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보통 이제 뭐 퀄리티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어떤 거는 350, 어떤 건 뭐 400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뭐 한 1,000만 원에서 1,500. 비싸게는 더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 홍보비가 나가게 되고요. 네. 또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비가 들어가고 만약에 농지다 그러면은 그 전용비가 또 들어갑니다. 따라서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준공 낼 때 보존 등비가 들어가요. 3.16%. 따라서 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내가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율인데 구성비를 봤을 때 토지비의 구성 비율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면은 30% 정도면 좋은 거고요. 네. 30, 40%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 원가 전체의 구성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에서 60% 됩니다. 또한 다른 재비용들이 한 10%가 되는데요. 네. 따라서 그 주변에 분양을 갖다 했을 때 네네. 지금 야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 기준에서 네. 한 세대당 보통 1억 8천에서 2억, 많게는 뭐 2억 4천까지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에 한 세대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150평 기준으로 한 동을 질 수 있으니까 아까 300평이라고 했으니까 300평? 두 동 정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동에 8세대 들어가니까 예. 만약에 1억 8천에 하게 되면은 한 14억 좀 넘어갑니다. 14억 한 4천 되는데요. 예. 아까 원가 구성 비율이 매출액 대비 85% 정도. 예, 그다음에 수익이 매출액 대비 한 15%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따라서 들어가는 총 원가는 토지비, 공사비, 재비용 다 들어가는 게 매출액 대비 85%. 따라서 14억이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정하고요. 그래서 한 동을 졌을 때 세전 이익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네. 빌라 그러면 매입에 있어서는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걸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 분석을 해야 예, 되고요. 예. 지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발품을 많이 팔아갖고 정보도 많이 얻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 항상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 분위기를 보시고 그리고 배우 세대를 봐야 됩니다. 그 배우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기 때문에 예. 그 실수요자들을 그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세대 유입이 상당히 또 수익률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빌라를 짓는 이곳, 지금 파주 야당동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이곳의 개발 호재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운정 신도시 바로 그 경의선 운정역과 야당역 예, 더블역 딱 세권입니다. 사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1km 지점에 있기 때문에요. 네. 도보로 뭐 한 15분 정도입니다. 그럼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배우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교화 운정 신도시 덕이지구 탄현지구 그런 데를 해갖고 많은 수요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서부 개발을 위한 그 어떤 그 거점 도시이고요. 파주시 행정과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네.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예. 또한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넘어오는 황룡 가성교라든지 야당 가성교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에 상업용지가 있어서 PF 상업용지, 일반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가 있어서 네. 지금 그 빌라를 져갖고 그 덩그러니 빌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배우 세대도 있고 또 문화,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을 모든 것을 갖다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부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네요. 네. 부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은 세입자나 뭐 분양 받았을 경우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 거리에 있는 것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통 환경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교통 여건은 이 지역 어때요? 그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빌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제일 중요한 교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벌기 위해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네. 따라서 여기선 도보로 15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분이 되는데 서울에서 봤을 때 서울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요. 자가용으로 갔을 때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소요해야 되고요. 또한 그 통일로하고 자유로, 그다음에 제2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이라든지 김포, 인천 진출하기 굉장히 좋고요. 네. 또한 제2자유로 진입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암 DMC까지는 뭐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좋은 그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걸어갈 수 운정역과 있다는 거. 양역.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기분 좋게 또 투자를 검토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평 부지 보셨는데요. 앞서 나왔다시피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지역 근처가 또 파주, 운정, 도하까지 전반적으로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 지역이라서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살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 그러니까 출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교통 환경까지 좋다라는 전망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주셨네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까요? 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제가,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네네. 시청자님. 고양시에 제가 전원주택 단지 내 토지 건물을 좀 분양을 받을까 하는데, 네. 이게, 여기 봤을 때는 토목공사랑 전기, 수도시설, 건축 허가까지 완료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완료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네. 괜히 이게 또 모르고 샀다가 뭐 네.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좀 들면 제가 힘드니까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 분양 받을 때 좀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내용들은 다 이제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택지 분양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해결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남성분께서요, 좀 과감한 투자, 택지 분양을 고민하시는데요. 이런 거, 일단은 뭐 궁금해하셨던 뭐, 토지 확인. 그러니까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기, 수도, 시설, 건축 허가까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이런 게 완료됐다라고만 설명을 들으셨대요. 네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전원주택 단지를 이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토지하고 건물까지 지시려고 하는데, 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지자체, 네. 그 고양시면은 이제 뭐 덕양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 동구도 있겠는데, 지자체에 가셔갖고 그 번지를 대셔갖고, 네. 이게, 개발행위 허가, 그럼 산지면은 산지전용 허가, 농지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네. 또한 이 건축 허가가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도로예요. 왜냐하면은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갖고 예. 개발을 할 때, 네. 이거를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해놨다고 하지만은 내가 땅을 사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놓고 나중에 건물을 못 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로가 이게 이제 그 지적법상에 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 공부가 거기 도로를 갖다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소유로 해놨을 때 네. 나중에 땅만 사놓고 건물을 질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용 승낙을 안 해줬을 때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또한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네네. 사람 간에 있어서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보통 시행자, 네. 이걸 갖다 개발해갖고 분양하는 분이 지주인지 아니면은 지주의 땅을 사서 계약금만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도금 낸 상태에서 사용 승낙 받아서 그걸 갖고 개발해서 필지 분할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분양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지주의 등기부등본을 띄시면은 지주로 그다음에 시행자로 같이 돼 있는지 만약에 같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네. 계약서상에는 그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지주하고 공동 명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나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토지 확인은 지자체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고 토지 주인과 시행사 그리고 분양업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살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도로로 되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 땅이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시작을 하셨다가 네.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요. 네네. 보통은 전원주택 단지니까 네. 그걸 믿고 알부지를 그 전용 면적만 삽니다. 네네. 여기는 알부지라고 당연히 하는데 되겠지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건물을 바로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짓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진입로 부분에서 배수로가 있고 상수도, 전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땅에 도로의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도로가 이게 말하자면은 공부상에 네. 도로로 등재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면은 네. 다른 사람의 동의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준다 그랬을 때에는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이게 보면은 그 경사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현장을 안 가보셨다 그랬는데 네. 경사가 이제 그 급경사 같은 데면은 네.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또한 집 뒤쪽으로 해갖고 급필지 뒤로 해갖고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검토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허가가 또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그리고 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있는지,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토지 매입이 쉽지가 않네요. 택지 분양을 고민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장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들여다보기에는 이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가 택지 분양에 있어서 토지 확인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어요. 네네네.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이곳 제가 직접 아직 안 가보는 게 가보셨죠, 좋겠네요. 직접? 네네네. 네, 직접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한 뭐 편의시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 들어가셔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도로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거든요.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고 한번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사비가 진짜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택지 분양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가 제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많았는데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표님. 현장 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현장 답사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서 네 번째 사연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굉장히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문의 주셨어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리산 산청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토지 매물을 소개하면서 계획관리 지역땅이라면서 개발 걱정도 없고 땅 활용도가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해 막 알기 시작한 터라 잘 모르는 게 좀 많거든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관절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이게 왜 대체 좋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리산 산청수님께서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토지 매물을 보셨는데, 글쎄요, 계획관리 지역이 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발 제한 구역 하면 우리 그린벨트 소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같은 맥락이에요, 대표님? 그건 아니고요. 우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2003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준농림이라 했어요. 그래서 네.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걸 갖다 이제 관리적으로 이제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그게 세분화, 용도 지역을 세분화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군요. 네네네. 규제를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언급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궁금하셨던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세분화된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기재가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갖다 모든 토지는 다 용도 지역을 갖다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아. 도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지 해갖고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은 관리 지역 내에 있는데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요. 40%에 100%고요. 네. 말하자면은 지금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개발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예. 건폐율 같은 경우 수평적으로 더 많이 질 수 있는 거고요. 네. 40%면은 100으로 봤을 때 40평을 질 수 있는 거고요. 아. 만약에 수직적으로 100%면은 100평이면은 100평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40평에 그러니까 3층까지 질 수 있는 거죠. 40평, 40평, 20평. 근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도 적을 뿐더러 아니라 네. 또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돼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질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네. 다가구 주택, 자유로워요? 빌라,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공동주택도 질 수 있고요. 또한 내가 1종, 2종 근생시설 다 질 수 있고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숙박시설도 질 수 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될 수 있지만은 네. 그 다른 지역 말하자면은 생산, 보존관리는 보전. 생산관리 지역 같은 데에는 그런 건축물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는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됐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없다라고도 판단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궁금해하셨던 부분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용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생산과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보셨던 계획관리 지역이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토지를 좀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계획관리 지역이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라고 했는데 네. 모든 계획관리 지역이 다 통일한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네. 딱 정해놨습니다. 아. 상한으로 100, 그다음에 건폐율 40%. 그렇지만은 각 지자체마다 네. 그걸 갖다 그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갖다 또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놨지만은 네. 각 지자체마다 거기 들어가셔갖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이라던가 보존관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계획관리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째 시청자님까지 좀 저희가 솔루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도 또 바로 도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가 8432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의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인이 이 땅을 사간다고 해서 팔아볼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좀 써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다운계약서 쓰는 거 불법 아닌가요? 네. 제가 머니맨을 대표님 네. 같이 한 지 지금 꽤 됐거든요. 네. 3개월 이상. 네. 거의 지금 5개월째 거의
접어들어요. 이제 10월이면.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좀 듣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다운 계약서 같은 거는 일단 어감상으로 좋지 않은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네네. 어떤 기사는 다운 계약서 잘못 작성하면 폐가 망신이다 이런 아. 것도 있었고 네네. 세제 혜택 기대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가 진짜 뭐 세금 폭탄 맞았다 네. 이런 것까지 상당히 안 좋은 어감의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 계약서가 네. 뭐죠? 이게 지금 보시면요. 그 2006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 다운 계약서 굉장히 그 어떤 관행식으로 됐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파는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양도 차익이 생기면은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 그 실거래 가격을 갖다 과세 기준이 되는 실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게 이게 다운 계약서인데요. 네. 보통은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반대로 또 업계약서도 있습니다. 업계약서요? 네, 그거는 뭐냐면요. 네.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줄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네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용으로 인해서 8년 작용했을 때 양도세 요건이 감면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업계약서를 써갖고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그 나중에 양도할 때 그 기준이 높아지니까 양도 차액이 덜 생기겠죠. 네. 또 하나는 그 대출을 받아갖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가격을 갖다 과세 기준이 되는 실거래 가격을 갖다 높여서 신고하는 게 또 업계약서인데요. 그걸 갖다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해서 대출을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다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도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불법이다라는 네.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운 계약서에 있어서 좀 제척 기간, 그 흐름들 어떻게 좀 처벌이 되는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서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됐고요. 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 그다음에 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외매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걸 다운 계약서로 해갖고 작성해서 집어넣었을 때 네. 전에는 과세를 갖다 내가 안 날로부터 네. 5년이 지나면은 과세를 못하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네.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가 발각이 되고 불법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10년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취득세의 3배 네. 굉장히 큽니다.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를 잘못 매도인, 신고했을 매수인 경우에요? 다 물게 됩니다. 중개인도요? 중개인은 저겁니다. 말하자면은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정지 또 다른 그런 처벌이 있네요. 수익을 갖고 가는 거는 예. 매도인, 매수인이니까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네.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에 그 양도세를 안 냈으면은 네.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 냈으면 취득세 안 낸 부분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을 해갖고 그 낸 금액에 대해서 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는 40%, 취득세는 20%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과세세를 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납부할 때까지 네. 납부 기간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 기간 납부할 때까지 0.03%에 대해서 그걸 갖다 추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자격 정지 뭐 이런 처분도 있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네.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든지 했을 네. 때에는 그러면은 그 자격 정지라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놀라셨죠. 일단은
우리 84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천의 땅을 팔 때에는 다운 계약서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업계약서 이야기 들으셨다면 절대 이게 불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유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거짓 신고,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근데 포천의 땅을 좀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럼 땅을 이제 매도할 경우에 우리가 계약서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매매를 했을 때 그쪽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그러면은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네네. 이러한 벌금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부동산 쪽으로 네.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부동산도 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면은 네. 조금 더 나은 가치로 판매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갖고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 자체를 팔지 말고 좀 개발시켜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되고요. 네네네. 거기다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은 네. 그거를 갖다 접목시켜 갖고 요즘에 보면 블루베리 농장이라든지 그런 네. 특용작물 재배를 해서 수익을 네.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군뱅이를 갖다 거기다 길러 갖고 네. 수익을 발생시킨다든지 아. 아니면 지렁이를 넣고 아니면 개구리 너무 많은데요, 이런 방안이? 것들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은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오, 그러니까 네. 소득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더불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더욱 좋은 해답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6분의 시청자님 사연 도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좋은 투자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랜드 개발 대표, 우리 정영엽 대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늘이 유달리 좀 뿌였습니다. 답답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때이른 북서풍 영향에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가을 날씨 보고 싶은데 한 해 못 봤다라고 아쉬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투자 설계를 세우느냐, 여기에 결과는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하루 멋지게 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 시간 매일 밤 6시 30분 저는 머니맨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